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이면서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웅달 책방 4번째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웅달 대표님이랑 이 암호화폐 시장의 지금 현재 현 주소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언제 회복하게 될지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책이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인데요. 네. 요거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의 론칭하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 강의를 위해 제가 알기로 정말 낮과 밤이 구분 없이 엄청나게 찍으셨다고 네. 수정하시고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 많은 분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이 그냥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 이유도 많은 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좀 있죠. 여러 가지를 시리즈로 좀 디테일하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이 코인발 부의 탄생, 100배 오를 암호화폐 투자법이라는 강연을, 이 클래스를 런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암호화폐를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로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이 암호화폐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쓰면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고 해서 들어오시면은 이게 좀 좋은 정보들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빠른 정보들을 함께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와. 오셔서 네, 네. 1,500명만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1,500분 빨리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좀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저자님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뭐 트레이딩 기법이라든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산업적 변화 그리고 거대한 그 물결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번에 나오는 책 암호화폐 트렌드 2023까지도 한번 구독하시면 보시면은 큰 도움 되지 않으실까요? 네,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그 커뮤니티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또 정보를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걸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목 추천은 리딩방의 개념에 가깝고 그리고 너무 좀 위험하죠. 왜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 이렇게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산업 그리고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의 투자에 어떤 식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말 방법들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폐 트렌드 2023 이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렌드 책이에요. 암호화폐 트렌드.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은 그 김난도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트렌드 책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 책을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걸 좀 단순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싶어서인 거죠.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해소하고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 즉 비즈니스적인 측면과 그리고 투자의 측면 이렇게 나눠서 좀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이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가, 이 채택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웹 3.0,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DAO, NFT, P2E, X2E 그리고 각종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해서 정말 이 시장에서 필요한 여러 키워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 트렌드 책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관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 시장이 위기일까 아니면 기회일까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을 5명의 저자분들이 함께 썼는데요. 이 책의 저자분들은 지금 시장이 기회라는 데 모두가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왜 기회가 되는지를 여러 가지 데이터와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 기회라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5명의 저자분들이 동의를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기회인지에 대해서는 중단기적인 부분들과 장기적인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계속 웅달님과 하게 될 이야기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장기적인 시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나요? 저평가되어 있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사견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맞죠. 지금 아마 시장을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산의 가격이 가장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씩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는 얘기가 맞거든요. 어떤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웹 3.0과 메타버스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키워드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웹 3.0에 대해서는 이게 뭐 마케팅 용어다 아니면 혁신적인 변화다 뭐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 웹 3.0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릴 텐데 웹 3.0이니까 웹이 붙어 있으니까 인터넷이 변화하는 거겠죠. 맞아요. 지금 인터넷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인터넷의 구조가. 그렇죠. 완전히 이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와.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상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렇지 않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중에서 앤드리슨 호로이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엄청 이게 유명하죠. 줄여서 A16G라고 주로 불리는 회사인데요. 거기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웹 3.0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재 웹 3.0의 사용자 수가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 웹 3.0의 사용자 수가 한 500만 명에서 많게는 한 5천만 명 정도까지 그 정도 범위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1995년에 인터넷 사용자 숫자랑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게 2031년경이 되면은 웹 3.0 사용자 수가 10억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네트워크의 가치는 높아지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겠죠. 이걸 우리가 법칙으로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용자 수가 직선적으로 늘어나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는 법칙이거든요. 사실 이 법칙들에 의해서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다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과거 인터넷의 1995년도 시점이라면 지금은 당연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네. 지금이 시장의 진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더밀크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매체인데 여기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가 웹 3.0 기반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런 다오들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시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봤는데, 이게 요즘에 좀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굉장히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산업에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짧게는 보통 30개월에서 40개월 정도의 사이클이 있고, 길게는 10년, 20년, 50년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사이클이 50년 정도 되면 이 산업이 새로운 변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근데 인터넷이 태동된 지가 5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는 모바일 때문에 이 산업의 사이클이 더 늘어났다는 건데, 원래 인터넷이 태동을 한 거는 1960년대입니다. 60년대에서 미국의 군사기관, 정보기관들이 활용했는데, 이걸 1970년대에 민간에다가 슬그머니 풀어줘요. 그게 아르파넷이라는 건데, 슬그머니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부가 이거를 사찰을 한 거예요. 검열을 하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거를 정보를 절대로 사찰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벌어진 운동이 유명한 사이퍼펑크라는 거거든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암호학이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이 발전을 한 건데, 이게 지금 5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새로운 이제 변혁들이 생겨나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가 10년 이내에 뭐 1700조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수치를 뭐 우리가 그냥 믿는 거는 사실은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문은 5천조라고. 5천조라고 하고 맞아요. 그 이상도 부르는데, 사실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단순하죠. 메타버스가 그만큼 성장할 거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메타버스가 지금 뭐 최근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자기는 10년 전에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메타버스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블록체인 때문이에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가 완전히 탈중앙화돼서 모든 메타버스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서버에 갇혀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개념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메타버스의 지향점은 그걸 넘어서는 세상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현대차를 샀어요. 그럼 그걸 타고 뭐 부산도 가고 뭐 배 타고 뭐 제주도도 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페토랑 뭐 다른 메타버스 그 회사끼리 왔다 갔다 막. 맞아요. 그런 것들을 이루려는 것들이에요.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한국에만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미국 여행도 가고 유럽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창출할 수 있는 이 경제 생태계, 경제적인 효과들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추상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체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산업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산업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내 언론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전해줄 수 있는 정보에 양에서도 한계가 있죠. 맞아요. 근데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나 아니면 외신들이 전해주는 기사들은 국내 기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미국의 인재들이 계속해서 크립토나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는 국내에는 전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블룸버그부터 뭐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우리가 이 산업에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이 시장은 간다는 거예요. 이 산업은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은 투자자의 선택이고 투자자의 몫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투자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되지만, 근데 사실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이 기회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조금만 우선 하이라이트식으로. 굉장히 좀 좋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조금씩 분할로. 뭐 네네. 이런.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회인 줄은 알겠는데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면은 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요즘을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보내면 말씀하신 대로 동상 걸리고 막 그렇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땅이 막 진짜 얼어붙고 그래가지고 이 현재를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한 8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옛날에는 막 80%씩 그렇게 떨어지고 했었어요. 마운트 곡스 거래소 파산됐을 때는 거의 뭐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잖아요. 가격 방을 잘 해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코비 리서치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MVRV 지표 말씀드렸던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 MVRV 지표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MV 시장 가치를 RV Realized Value 실현 가치로 나눈 값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가치이고 실현 가치는 계속해서 손바뀜을 계산한 가치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환산을 했을 때 이게 1과 3.7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아래면 저평가되어 있고 3.7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1보다 낮을 때를 매입 시점으로 보는 거를 MVRV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게 MVRVG 차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0.1 이하일 때를 매입 구간으로 보고 이때를 크립토 윈터라고 진단을 하는데 지금이 이제 그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크립토 윈터가 시장에 4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은 이 암호화폐 내부적인 요인이었어요. 암호화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건데 지금 이번 4번째 크립토 윈터는 거시경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윈터인 건 맞지만 이 매크로 상황이 좋아지면은 함께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한창 바닥을 찍었을 때보다는 약간씩 또 이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MVRV가 1 이하인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완전 어제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약간 1을 약간 선회하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싸긴 싼 거군요. 그렇죠. 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죠, 여전히. 책에 보니까 그 2023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혼돈의 2023년. 암호화폐 투자의 성과가 갈린다. 그렇죠. 그리고 2023년 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2023년도를 예측하는 게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적인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웹 3.0이나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들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배적인 예측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상황이 좋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워낙에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갈등들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금리를 언제까지 인상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 변곡점이 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면은 어느 정도 변곡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난달에 이제 패드에서도 점도표 나왔을 때 하반기 2023년 정도 되면은 금리를 이제 안정화시킬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도표를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는 시장이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산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은 2023년 정도가 아마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같은 얘기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23년까지가 꾸준하게 이 자산을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내년에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내년에 뭐 지하실을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2천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뭐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저평가 구간을 찾아서 이때 매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전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도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투자 원칙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으기 시작을 해서 내년에 떨어지면 더 모아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어 나가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췄을 때 상승이 시작되면은 엄청난 부의 어떤 창출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평가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을 꾸준히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지금 시기에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미래일은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변곡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변곡점이라는 거는 약간 지금 하락과 횡보를 왔다 갔다 하는 장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상승의 흐름에 탄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것도 또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장,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승장이 2023년에 올까? 그거는 의구심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사이클이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 상으로는 어쨌든 2023년도에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침체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죠.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네. 다만 전략적으로 지금이 저평가이기 때문에 우량한 코인들을 조금씩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쪽에서도 제가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면은 물론 전문가분들부터 다르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금이 좀 바닥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내년에 뭐 6개월, 1년 후 이제 선반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반영.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가 변곡점이면 말씀해주신 대로 그때를 딱 맞추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년 하반기라고 만약 본인이 생각을 했다면 정말 좀 내년 뭐 3분기나 4분기에 갔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을 우선은 본인이 마음이 일단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본인의 분석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점이라고 하면 그 근방에서 모아 나간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저평가된 구간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으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 근처 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뛸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식도 변동성이 크지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점 근처에 가서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시점은 최대한 넓게 보면서 저평가된 구간에서 하락장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지지선을 확인을 하면서 모아나가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적립식으로 같은 금액으로 조금씩 계속 모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시장이 하락장이 크게 왔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넣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회사들도 지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저자님 강의도 듣고 책도 읽었는데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후년 상반기 같은데 뭐 이러면 약간 그 매집하는 시점을 조금 더 뒤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시장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본인이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게 본인의 어떤 감이 아니라 어떤 지표들과 증거들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고 당연히 유효하죠. 왜냐하면 최대한 저평가돼서 하는 게 수익률에선 도움이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특히 차트를 통해서 그걸 잡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차트를 통해서 그런 거시적인 흐름들을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드려야 되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기 투자자분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이고요. 저는 이 암호화폐를 3년, 5년, 10년 계속 가지고 갈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얘기는 이 시장을 5년, 10년 바라봤을 때 유효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상승으로 만약 이제 간 거예요. 그럼 상승장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반감기 얘기하잖아요. 네. 이 반감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왜 중요한지.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 반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반감기 얘기를 언제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웹 3.0 메타버스는 장기적인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거의 뭐 5년, 10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점도 10년이라고 말씀드렸고 A16G에서 2031년이라고 굉장히 멀리 바라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멀리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건 없을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감기의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감기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블록이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10분에 하나 생성될 때마다 채굴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을 해줘요. 자, 근데 이 보상으로 지급하는 양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거거든요. 지금 6점 몇 개를 주는데 6.25개인가를 주는데 이제 반감기를 한 번 더 지나면 3.125개로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반감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 반감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급상승했던 흐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처음 반감기가 2012년에 있었거든요. 1차 반감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얼마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감도 없는데요. 엄청 쌌나요 혹시? 엄청 샀어요. 10,000원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하나에 10,000원이었는데 와. 반감기가 지나고 1년 후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122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122배 상승을 했죠. 122배. 근데 2차 반감기는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77만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2차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반 만에 얼마까지 올랐을 것 같으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2,120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진짜요? 네, 77만 원이 1년 반 만에 2,120만 원이 돼요. 거의 30배죠. 30배. 자, 근데 3차 반감기는 사람들이 뭐 지나갔나 하지만 지나가긴 했어요. 보니까. 근데 한 7배 정도 상승을 해서 최저점 기준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8천만 원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2천만 원 선 정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이클을 보고 그럼 4차 반감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4차 반감기가 이제 언제냐면은 2024년 상반기입니다. 그때 지나고 1년 후에는 2025년이 되겠죠. 그때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예측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그때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인데 상승을 해서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한 2억에서 4억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시점이 2025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는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반감기의 사이클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시겠죠. 뭔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달러로 하면 한 2만 불 정도 되고 한화로 하면 한 2,900,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2025년 반감기를 그 시점이 되면 이제 거의 뭐 그러면 한 10배 되는 거네요. 뭐 운이 되게 좋았을 때 지금 시점 기준 최저로 봤을 때 운이 되게 좋으면은 그런데 한 7배, 8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반감기가 되면 지급하는 이게 발행해주는 이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드니까 반감기 효과가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희소성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산은. 그래서 그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희소성이 늘어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S2F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모델들에 따르면 어쨌든 희소성이라는 건 분명히 자산의 가치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시기 관계없이 매집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자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분들께서 분명히 스스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몫이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 비트코인 뭐 매거진이나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2025년 지배적인 얘기예요, 맞아요. 네. 지금 가장 화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나오면 눌러보게 되는데 다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충 거의 뭐 3억, 5억 2025년 그 정도 선인 것 같고 그리고 2030년 가면은 10억에서 15억 그 정도 사이로 하나로 그 환전을 했을 때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투자자분들이 그 수치들을 보고 혹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꾸준히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은 하락장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감기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의 그 장기적인 전망은 그럼 좋다고 보시는 거네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앞으로도 이게 현금 채굴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수익의 여유가 생기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을 예정이죠, 저는. 근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웅달 책방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그 암호화폐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저를 보고 제 말을 믿고 투자를 했다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부담이 되죠. 근데 저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네. 근데 그 분도 이렇게 그걸 공부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 말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계속 맞아요. 공부를 하고 있고 제가 뭐 미래를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 투자자이고 다만 평균적인 분들보다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는 늘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 굉장히 딜레마적인 게 그 박종환 저자님께서 공부 진짜 엄청 많이 하시고 진짜 뭐 외신이라든지 뭐 내부의 이런 이슈들도 다 공부하셔가지고 그걸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자체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부족하시죠. 그 진짜 다이제스트 식으로 정말 그 써머리 된 거를 그런 거를 저희가 공부하는 건데 그것도 귀한 건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또 뭐 5년 10년 있때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쵸. 불과 6개월 1년 동안 못 이루어졌다고 해서 원망하는 거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딜레마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그 많은 돈들을 거기에 투자를 했고 그런 네.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져주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많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전해주시는데 그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별개로 두고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공부한 것에서 내가 판단한 것에서 그 증거와 그 데이터들에 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이건 뭐 제가 그런 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본인들의 이제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또 이게 책에 보니까 또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당장 가격 변화가 크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뭔가 이러면은 새로운 참가자들, 스타트업 뭐 이런 정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얼리 어답터 이런 그렇죠, 분들이요. 그렇죠. 근데 전통 금융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이긴 한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뭐 JP모건 같은 회사에서 어디에 투자를 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결국은 외신이라든지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들을 몇 가지를 제가 좀 적어 와봤어요. 이건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 피델리티나 노무라 같은 그런 글로벌 투자 기관에서 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탁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커스터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도 이 자사의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가상자산이 펀드 투자를 이제 중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같은 이런 글로벌 은행들도 다 마찬가지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거든요. 이 골드만삭스가 올해 4월에 대형 투자은행으로는 최초로 비트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와.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 가치를 굉장히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동산 거거든요. 같은 거잖아요. 거의 부동산처럼 이런 가치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기사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의 최대 20%를 와. 가상자산에 또 투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이요?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와. 비트코인을 이런 초위험 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산을 가지고서 이런 담보대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셀시우스 사태, 엄밀하게는 시파인데 이 셀시우스가 파산을 하니까 이 셀시우스의 고위 임원을 JP모건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담당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겉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도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뒤에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뉴스를 너무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이게 퍼드 뉴스인지 아닌지, 이 시장을 오히려 교란을 하려는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 같은 회사들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사 보셨죠? 이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할 때 이따 도지코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인수를 할 때 미래에셋이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 3천억인가 투자했던 그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외에도 제가 뭐 증권사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기는 조금 제한이 되는데 많은 증권사들이 변화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맞아. 실제로 암호화폐 보고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호재들이 만약 상승기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난리 났죠. 만약에 그랬으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시장에 근데 지금이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만약에 상승장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은 기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오히려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가격 상승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구간을 많이 놓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서 이 수익 실현들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은 다르지만 속성은 비슷한 게 부동산도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대세 상승기 때는 뭐 지하철역 생긴다, 뭐 주택 생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떤 호재가 와도 심드렁하게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GTX 호재가 나와도 거기 뭐 몇 억씩 수억씩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시기라서 매집을 장기 투자자라면 매집을 할 시기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또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번 책에 보니까 한 1, 2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단은 제가 그 시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 의견보다도 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뭔가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미리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캐나다나 호주에는 이미 출시가 돼 있어요. 맞아요. 이미 출시가 돼 있는데 이제 미국이 중요한 거죠. 미국이 세계 금융 1번지잖아요. 워낙 크니까. 워낙 크고 시장 자체가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승인을 한다는 거는 이 비트코인 매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첫 번째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제 이 흐름이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는 승인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 보호가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렇게 지갑을 사용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편의성 측면에서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냥 주식 시장에서 그대로 주식을 사듯이 매입을 할 수 있으면서 편의성도 늘어나고 안정성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내년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긴 해요. 그리고 늦어도 2년이 지배적인 입장이긴 한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SEC라고 증권거래위원회랑 CFTC가 있어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입장이라든지 역할이 아직까지 완전히 배분되지 못했어요.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가장 적극적으로 현물 ETF를 추진하는 회사가 어디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예요. 지금 거의 17조 규모의 지금 본인들이 GBTC라고 하는 신탁 펀드가 있는데 17조요? 17조 규모예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상품 중에서 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회사들이나 이런 걸 다 틀어서도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17조 규모의 이거를 지금 현물 ETF로 바꾸겠다고 계속 지금 진짜요? SEC를 쪼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변화의 흐름이 하나 생기면서 더 공격을 더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앞에 최초의 세계 선물 ETF를 승인할 때는 이 1940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법률이에요. 투자회사법. 이걸 기반으로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된 이제 테우크리움이라고 하는 회사의 ETF는 1933년에 발의된 다른 법안을 기준이 바뀌었네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법안을 기준으로 테우크리움 선물 ETF를 승인을 해줬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이 법안을 기준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입장에서는 같은 법률 기준으로 다른 왜- 유권 해석이 이루어진 왜 거죠. 유권 해석을 한 거야? 우리도 승인해줘. 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라고 보긴 해요. 분명히 될 건데 만약에 이제 그게 됐을 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뭔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테고 정말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올 테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상승할 수 있는 야. 그런 기반이 마련되죠. 그래서 현물 ETF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화폐로 인정하고 자산으로 인정해서 이 수용을 해줄 때, 채택을 해줄 때 이게 가치 상승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거래의 편의성이 없으면 그 가치가 오르지 않겠죠. 그렇죠. 네. 특히 큰 손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편의성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꺼려할 수 있죠. 우리처럼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처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몇백조, 그렇죠. 몇천조 이런 자산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현물 ETF 이런 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거대 돈을 태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네요. 그렇죠. 야, 그런 날이 정말 올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채굴장 금지했을 때도 이것들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금 또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USDC 코인이 지금 굉장히 지금 뜨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CBDC 대신에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겠다. 이게 미국의 기조일 수 있다라는 지배적인 예측들도 나오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허용을 해주는 이유는 미국이 이걸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더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미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 많은 분들이 남미의 그런 작은 나라들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고 거기서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를 통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고 본인들의 자국 통화로는 더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것도 남미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결제에 부적합해. 분명히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거를 온라인 페이먼트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돈으로 쓸 수 없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진국의 관점이거든요.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은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야 비트코인을 돈으로 쓸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런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나라들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의 이 글로벌한 흐름들을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뉴스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월마트인가요? 거기서도 비트코인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네. 다 지금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프랜차이즈들 햄버거 가게들도 보니까 비트코인 솔라나로도 막 결제하고 이더리움으로 결제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왜 안 하냐면은 아까워. 아까워서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아까워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오를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내가 햄버거 먹는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결제를 할까?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결제를 하든가 카드로 결제를 하지 달러나 원화로 결제를 하지 비트코인 결제는 오히려 이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산처럼 모아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웅달 대표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 이제 선진국의 관점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비트코인을 돈으로 사용해야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이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2,100만 개로 한정된 발행량과 인플레이션 해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 그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러면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게 원래 목적 자체는 디지털 화폐 중에서 이제 결제를 위한 거였지만 많이 가치 조정으로 옮겨간 거죠. 아마 선진국, 미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치 저장의 용도로서 비트코인이 활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저마다의 어떤 처한 상황에 의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드는 생각이 굳이 막 그 비트코인이 원래 그 페이 화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뭐 물론 그게 원시 목적이 하나로 있었긴 했지만 그걸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도 가능성이 없고 뭐 제로로 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그렇죠. 비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비약이죠. 그렇죠. 그건 논리적으로 좀 많이 비약일 수 있죠. 그러면요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봤으니까요 이더리움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알트의 또 대장이니까 언급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더리움.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쓴 책도 번역이 돼서 소개됐더라고요. 책도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9월 15일 날 더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네, 떠들썩했고 이 이더리움 홀더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끝날 수 있게 많이 예의주시를 했었는데요. 자, 사실은 제가 클래스 101 강의에서는 이더리움이 플랫폼 암호화폐잖아요. 플랫폼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가령 뭐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 뭐 네트워크 안정성, 네트워크 확장성, 막 이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런 부분들 말고 순수하게 이더리움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더리움이 이 더머지 업데이트를 한 거는 이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죠. 원래는 작업 증명에서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뀌게 된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으로의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업 증명을 할 때보다 지분 증명으로 바꾸니까 전력 소모가 99.95%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업 증명의 0.05%만 전기를 쓰면은 할 수 있는 거죠. 블록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 없이 더 투자를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오해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요즘에 경영 화두가 ESG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굉장히 친환경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부합이 되고 꺼리낌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EEA라고 해서 이더리움 그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기업 연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 연합들도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호적인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이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마련됐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은 무한 발행 코인이에요.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무한 발행을 했는데 원래 이더리움 1.0에서는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 채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2개를 줬어요. 2이더를 주고 수수료 일부도 나눠줬거든요. 자, 근데 이더리움은 13.5초에서 15초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블록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발행이 될까요? 거의 뭐 10,000개, 13,000개 이렇게 발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행이 되니까 계속해서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채굴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그 보상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채굴자들에게 주던 그 이더리움을 안 줘도 되니까 이더리움을 그렇게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발행량이 90% 이상 줄어들게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효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런던 하드포크 할 때 기본 수수료 소각 기능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을 해주는 거예요. 사용량이 많아지면 일부의 수수료를 소각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급량은 줄면서 소각량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줄면서 희소성이 극대로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구간들도 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표를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반을 기본으로 이제 아직까지 더 업데이트들이 남아있어요. 더 멀지 이후에 뭐 더 벌지, 더 스플러지 같은 뭐 4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더 펄지도 있고. 자, 근데 이 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은 궁극적으로는 샤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체인을 쪼개는 작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였는데 초당 10만 개 이상을 이제 트랜잭션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뭐 월드 컴퓨터가 되고 솔라나라든지 이런 블록체인과는 상당히 또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래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뭐 완벽에 가까운 블록체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뭐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거버넌스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방식이 좀 바뀌면서 오히려 좀 중앙집권화가 된 게 아니냐. 근데 원래 이더리움은 중앙집권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좀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비트코인만큼의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은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중앙화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API도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비탈릭 부테린의 어떤 입지들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를 굉장히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ERC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투표들을 통해서 잘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은 탈중앙화가 굉장히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탈중앙화를 또 확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제 저자님께서는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초보자라고 하면은 비트랑 이더랑 이게 적절하게 비율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도 또 주목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반감기를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뭐 뒤에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알트코인은 어떤 내 마켓 타이밍을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비트나 이더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마이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데 다른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되게 심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일단 주목받고 있는 코인을 두 개를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지코인이죠. 단연코 도지코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현재는 뭐 이게 트위터에서 이 디지털 이 결제를 도입해서 뭐 트위터 블루 같은 거 구독할 때나 트위터에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뭔가 NFT 마켓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그림은 이걸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까지 적용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론 머스크만이 알고 있겠죠. 근데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지코인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전부터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좀 좋게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테슬라 주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사용성들이 확보가 되고 뭔가 어떤 플랜들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은 장기적으로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결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너무 무겁고 부적합하다. 도지코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는 도지코인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결제용 암호화폐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뇌피셜이지만 도지코인은 눈여겨봐야 되는 코인인 거는 확실하다는 거. 두 번째는 앱토스라고 최근에 굉장히 또 상승을 크게 한 코인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 메타에서 만들던 블록체인이에요. DM, 리브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생된 프로젝트인데 이 블록체인이 이제 이것도 플랫폼이에요. 이게 별명이 지금 솔라나 킬러거든요. 그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아서 해시드라든지 뭐 FTX 벤처스 이런 데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두 개를 주목은 해봐라. 대신에 이걸 바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파이라든지 NFT 분야의 어떤 알트코인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디파이는 어쨌든 많은 그런 타격이 있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NFT는 향후에
이 디지털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사용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NFT 하면 어떤 PFP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디지털 소유권에 활용되는 분야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카닷, 네. 뭐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은 요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크로스체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폴카닷이나 코스모스 같은 프로젝트들은 향후에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역시나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폴카닷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들 매입 1위예요. 그만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중국 자본들도 또 많이 투입이 됐었던 그런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폴카닷을 사야 되냐, 코스모스를 사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솔라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전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솔라나가 거버넌스적인 문제들도 있고 탈중화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둔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알트코인 중에서는 조금 더 그래도 추천할 수 있는 건 이더리움이고, 나머지는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확신이 생기면 그때 투자를 하라.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도치코인과 앱토스 같은 걸 한번 공부해봐라. 그렇죠. 요 정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암호화폐는 인터넷의 기축통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웹 1.0에서 웹 2.0 그리고 웹 3.0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웹이라는 건 인터넷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인데 웹 3.0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사용될 거라는 거죠. 법정 화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인터넷의 기축통화다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쓴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여쭤보진 못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요거 잠깐 그 앞에 하나 궁금한 게 이더리움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오르는 때가 갔을 때 상승 폭에 있을 때 이더리움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냐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시가총액이 완전히 작은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카르다노도 지금 이미 충분히 크지만 그보다 더 작은 뭐 시가총액 한 52위권 정도에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근데 이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상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플랫폼 암호화폐인데 이 같은 어쨌든 같은 분야에 대한 게 좀 중요해요. 같은 플랫폼 암호화폐인데 아직까지 좀 못 오른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죠.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야도 완전히 다르고 서로가 성장 동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이 상승에 중요한 거는 도입이나 채택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도입을 해주고 현물 ETF가 나와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걸 사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화폐로서의 그런 가치들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어떻게 되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비용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DAB 여기 생겨나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부분들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 동력으로 봤을 때 일단 웹 3.0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그것도 의견이 서로 다 다르죠. 왜냐하면 어쨌든 비트코인도 거기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조금 더 웹 3.0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용성이나 실용성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인 거죠.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 만약에 코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투자를 해나가면서 이 산업이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면 더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8천만 원에서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건 떨어졌으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뭐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주식도 있잖아요. 많이 그렇죠. 싸졌으니까 맞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 어떻게 월 100만 원이 들어오면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신다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 너무 다 개인적인 선택이어서 만약에 이 암호화폐를 좀 기준으로 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저라면 이거를 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을. 자,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자, 100만 원을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수익률을 더 원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진취적인 투자자라면 이거를 한 뭐 6대4에서 7대3 정도 나눠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나눠서 투자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저평가된 시점에서 제가 도지코인도 말씀드리고 뭐 앱토스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게 지금 시기 자체는 이런 알트코인에 투자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시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우량한 알트코인은 가능한 건데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수익률만 바라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률 플러스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매입을 해서 한 2024년도 시점 정도까지는 그런 식으로 꾸준히 갈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꾸준히 가는데 2024년 정도 되고 시점이 바뀔 때는 약간씩 이제 우량한 코인을 조금 더 섞어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메인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비트 이더라는 거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반감기가 지난 이후 시점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시작하거나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이더리움 이제 알트코인 장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약간은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서 알트코인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 비트코인 대세장이 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작업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될 시점인지 알트코인을 사야 될 시점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들을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걸 주식까지 확대를 한다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저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좀 나눠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의 가치도 앞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가고 거기다 이제 이더리움까지 좀 함께 섞어서 세 개를 적절한 이 비율로 배분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는 테슬라랑 비트코인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조금은 적게 투자를 하겠죠. 그 반감기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반감기 시점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반감기는 4차 반감기가 2024년 상반기예요. 2월 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에서는 반감기가 끝나고 1년 내외 정도의 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인 거죠. 그 사이에. 네. 그러면 2025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5년은 모아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반감기가 시작이 돼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이때는 개인의 판단인데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주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 상승이 일어나니까 이걸 비트코인을 오히려 알트코인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그때는 하는 게 괜찮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되는 게 알트코인은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그게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은 좀 제가 예외로 할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수익이 실현이 되면 이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저평가된 비트코인을 사고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거죠. 흐름 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될 시기가 있고 알트코인을 사야 될 시기가 있고 다시 비트코인을 사야 될 시기가 있고 알트코인을 사야 될 시기가 있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쭉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갈 만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못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리고 웹 3.0이나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더 구체화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반감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2025년 2월 정도. 네, 그때가 반감기 이후 1년이 지났을 시점이에요. 그때가 지금까지 사이클로 감안했을 때는 상승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인지하게 되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얘기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상황들이 있고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폭이 클지 작을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사이클 얘기할 때도 뭐 5년 사이클, 6년 사이클, 7년 사이클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런 차이가 있는 거지만 사이클은 있다. 사이클은 존재한다. 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사이클은 존재했다. 그리고 말씀을 라는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주식시장하고도 비슷한 게 지금 이 대세 하락장 또는 이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서는 현금으로 많이 빵빵하고 자산 많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런 데가 아니면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상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현금 능력이 좀 있고 미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우량주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좀 모아갈 시기인데 네. 이제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 기업이 그 위기의 순간에 다 견뎌내고 살아난 거니까 검증이 된 거죠. 망할 건 다 망하고.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 이런 작은 주식들이 막 날아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우량주를 좀 팔아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래 대신에 그런 주식들은 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안 된다는 되니까. 거죠. 주식 시장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음.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소수를 이제 매도를 해서 알트코인을 사면 또 그거의 폭발적인 성장, 그렇죠. 그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다 팔고 이거 알트를 샀다 다 팔고 또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되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계속 돈을 계속 이렇게 돼요. 음. 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본인들이 그 시장의 그 상황들을 다 예측하고 다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진짜로 이게 한두 번 맞출 수 있어요. 서너 번 맞출 수 있는데 이게 5번, 10번 계속 넘어가면은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시장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꾸준히 모으고 꾸준히 기다리고 이런 전략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네. 그러면은 저자님 이렇게 암호화폐 트렌드 2023 축하 한번 훑어주셨는데 네. 정말로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서 읽기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 네.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 또는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꺼버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장이 좋을 때는 빚을 져서 막 많이들 들어오시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투자 안 할래 이렇게 되시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거든요. 이건 정말로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반을 걸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 혹은 라이프 트렌드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지금부터 평생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셔서 그 번 돈들을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에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너무 단기적인 수익들 그리고 너무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그냥 평생에 걸쳐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노후를 정말 즐겁고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면은 정말 이 시기는 가장 좋은 투자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웅달님과 정말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눴는데요. 다들 성투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자님 질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네. 만약에 지금 1억의 목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아요? 목돈이 있어도 저는 지금 시기에서 목돈을 한 번에 투하하거나 그런 그래서 안 것들은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저평가라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분할 매수를 하는데 대신에 이거는 100만 원씩과는 좀 차이가 있게 금액이 크니까 이거는 투자자분들이 본인이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023년까지 충분히 두고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은행에 좀 넣어두면서 기회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시기에 1억을 어딘가에 한 번에 투척하자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달 한 1,000만 원씩 살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죠. 암호화폐, 본인이. 그 비트코인 만약에 이 1억이 생활 뭐 자금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완전히 여윳돈이라면은 비트코인을 그런 식으로 매달 모아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매달 모아가는데 더 크게 하락하면은 약간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더 그거는
본인이 조금 판단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가장 편한 투자는 그냥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매달 그냥 똑같이 넣는 것도 좋은 투자예요. 그것도 좋은 투자인데 만약에 조금 더 여기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시고 싶으시면 더 크게 하락할 때는 시드를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회사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또 대신 해주는 회사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 본인이 개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또 수월하게 투자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거는 더 위험한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그 재료에 있어서 맞죠. 정말 그 박정환 저자님께서 좋은 책 써주신 게 아닌가. 네, 그 10년 너무 후 감사합니다.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 그 책도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네, 그 책은 진짜 반응이 좀 좋았어요. 책도 평론이 많이 너무 팔리고. 좋고 되게 많이 팔려서 많은 독자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꼭 이 방송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맨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게 어떤 분에겐 위기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기회일 수가 있는데 꼭 이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꼭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박정환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